안녕하세요. CR국어 양현쌤입니다. 오늘은 밀리미터파가 바꾸는 세상이란 글을, 기술 분야의 글을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제목을 살펴보면요, 밀리미터파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꾸어 준다고 말하고 있네요. 대체 밀리미터파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길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꾸어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밀리미터파가 갖고 있는 특성, 그리고 그것의 과학적 원리, 그리고 그 과학적 원리가 만드는 특성에 따라서 우리 일상생활에 삶의 어떤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는 거죠. 어떤 편리함과 장점이 있는 것인지 그것들을 파악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기술 분야의 글은 정보가 과다하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내용을 잘 살펴야 할 부분입니다. 자, 이제 머리말부터 시작을 해 볼까요? 최근 5세대 통신기술, 자율주행차 등의 신기술에 밀리미터파가 사용되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자, 밀리미터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5세대 통신 그리고 자율주행차의 기술, 그 기술에 밀리미터파가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죠. 자, 이런 배경을, 관심이 커지는 배경을 첫 번째 문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밀리미터파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게 필요하겠죠. 밀리미터파는 30에서 300GHz 주파수 대역의 전파, 자, 전파의 일종입니다. 전파의 일종입니다. 자, 개념을 정의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밀리미터파는 어떤 전파이냐면 30에서 300GHz 주파수. 그럼 주파수라고 하는 거는 파동의 숫자. 자, 주기적으로 특정 시간 동안에 주기적으로 확인되는 파동의 개수를 우리가 주파수라고 하죠. 그것이 30에서 300GHz. 그렇다면 기가헤르츠는 대체 몇 번의 횟수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자, 기가헤르츠는 10억 번 진동. 얼마 동안? 1초 동안. 1초 동안에 10억 번을 진동하면 1GHz라고 합니다. 그런데 30에서부터 300GHz 사이가 밀리미터파의 범위이기 때문에 밀리미터파는 1초 동안에 300억 번 이상, 300억 번에서 3천억 번, 300이면 3천억 번이 되겠죠. 3천억 번까지 진동하는 주파수의 전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엄청나게 이렇게 파동의 숫자가 많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밀리미터파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네요. 밀리미터파라고 하는 이 이름, 전파의 이름은 파장의 길이가 1에서 10mm, 그러면 10mm면 1cm를 가리키겠죠. 자, 1mm에서 1cm 사이에 파장의 길이를 가진 그런 전파를 가리킵니다. 자, 파장이 또 무엇인지 아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파가 이렇게 곡선을 그리며 전파가 앞으로 나아갈 때 여기 마루와 마루 사이, 자, 마루와 마루 사이의 이 간격을 파장이라고 합니다. 자, 파장의 길이가 1에서 10mm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 요 사이가 1mm에서 1cm 사이의 길이에 있는 파장을 밀리미터파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파수라고 하는 거는 시간으로 볼 때 여기 0초에서 이걸 1초라고 해봅시다. 1초 사이에 파장이 몇 번 있느냐? 여기는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이 있겠네요. 세 번. 자, 이렇게 파장의 개수를 센 것이 주파수입니다. 자, 그래서 파장 길이가 1mm에서 1cm 사이의 길이를 밀리미터파라고 하고요. 이것은 주파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1초 동안에 움직이는 게 30억에서 300억 번 사이를 300억 번에서
3천억 번 사이를 움직이는 주파수의 개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높은 주파수에 속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밀리미터파가 적외선이나 가시광선에 비해서 길이가 길지만, 자, 비교 문장이 나왔습니다. 이런 비교 문장은요, 문제의 선지의 내용 일치 문제에 출제하기 좋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죠. 이런 문장은 주의해서 보고 간단하게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 적외선이나 가시광선보다는 파장이 깁니다. 그러니까 파장이 가장 짧은 것이 적외선과 가시광선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밀리미터파가 위치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장 긴 것이 마이크로미터파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그럼 파장의 길이는 마이크로가 가장 길고 밀리미터가 그 중간이고, 적외선과 가시광선이 빛의 일종이죠. 빛에 속해 있는 적외선과 가시광선이 가장 짧다, 파장이 짧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파장의 길이를 비교한 이런 문장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체크해 두시고 나중에 문제 풀 때 꼭 연결시켜서 기억해 두기를 바랍니다. 자, 적밀마 이런 순서로 파장의 길이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마이크로파는 휴대전화나 무선통신에 사용된다고 하고 있나요? 여기에 사용되고 있고, 자, 밀리미터파는 그럼 어디에 사용될까요? 이런 것도 앞으로 이후에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개념과 특성을 일부 얘기했습니다. 자,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밀리미터파를 처음으로 실험한 사람은 보수라는 사람이네요. 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왜 이거를 실험하게 됐을까요? 생물학자이면서 물리학자였던 그는 1895년, 굉장히 오래된 일이네요. 자, 굉장히 오래 전에 가시광선과 자외선 등 빛의 굴절과 회절, 편파에 관한 실험을 했습니다. 자, 일단 이 사람이 맨 처음에 한 것은 빛을 가지고 실험을 했네요. 이 과정에서 그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일종의 밀리미터파 신호 발생 장치, 빛을 실험하면서 그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밀리미터파 신호 발생 장치인 반도체 크리스털이라고 하는 밀리미터파 신호 발생 장치를 만들었고요. 이걸 이용해서 1.6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이 밀리미터파를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최초의 실험을 소개해 주고 있는 1.6km면 2km가 조금 안 되는 거리인데 전파를 이만큼 보냈다고 하는 건 굉장한 성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밀리미터파는 주파수가 매우 높다. 아까 얘기했죠? 주파수가 매우 높다라고 하는 얘기는 1초 동안에 자, 형성되는 이 파동의 개수를 가리키는데 매우 높다. 아까 300억 번에서 3천억 번 사이를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이건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횟수이겠네요. 자, 이렇게 진동의 수가 많은 것일수록 전파의 파장은 짧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비례식 문장을 지금 말해주고 있네요. 자, 여기를 정리해보면, 자, 주자만 쓰겠습니다. 주파수가 높으면 진동의 수가 많고요. 진동의 수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파장이 짧습니다. 자, 이렇게 인과관계에 따라서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기호를 통해서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면 기술 지문을 풀 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즉, 주파수와 파장은 반비례 관계. 자, 이 주파수와 파장은 반비례 아닙니까? 그렇네요. 주파수가 높을수록 파장은 짧다. 그렇죠?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많이 움직이려면 파장이 짧아야 되겠습니다. 마루와 마루 사까 여기에 파장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가볼게요. 파장의 그림 보면 파장은 이 마루와 마루 사이의 간격을 가리키는데 파장이 짧아야지만 이게 짧아야지만 많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파장이 당연히 짧아야 되겠습니다.
자, 반비례. 요렇게 네모쳐 놓을게요. 이런 것도 문제에 빵꾸 뚫어서 블랭크를 채우는 문제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파장이 짧아질수록 전파의 직진성이 커진다. 파장이 짧으면 직진성, 이렇게 옆으로 퍼지기가, 이만큼 이렇게 파장이 짧다는 얘기는 옆으로 퍼지기보다는 똑바로 나아가는 성질이 강하다는 거죠. 자, 여기다 더 쓰겠습니다. 직진성이 커진다. 전파의 직선이 커지면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반사적인 성질이 커진다. 자, 직진이 막 똑바로 돌진을 하기 때문에 옆으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사가 돼요. 직진성이 커지면 반사의 성질이 커진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주파수 파장의 특징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네요. 자, 이걸 굳이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문장을 제시문에서 주어진 상태로 선지를 출제하기 때문에 방식을 익혀두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 사진은 밀리미터파보다 파장이 짧은 빛의 직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의 예이다. 자, 지금 직진성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상술,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밀리미터파보다 파장이 짧은 빛, 이때 빛이라고 하는 여러분을 가시광선이나 적외선 이런 것들이 빛이죠. 그죠? 뭐 자외선이거나 자 이런 것들이 빛인데 그 빛이 파장이 밀리미터파보다 짧기 때문에 직진성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먼저 한 개의 전구에서 나온 빛이 한 개의 삼각형, 한 개의 전구에서 한 개의 전구입니다. 한 개의 삼각형을 통과합니다. 그러면 한 개의 삼각형 모양이 당연히 나타나겠죠. 그죠? 그 다음 단계로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두 개의 전구를 밝혀서 한 개의 삼각형 구멍의 뚫판을 통과한 것을 보자. 자, 이 경우에는 스크린에 나타나는 빛이 삼각형이 두 개가 되겠죠. 자, 여기 봅시다. 여기 첫 번째 그림 보면요. 여기 지금 전구가 한 개입니다. 전구 한 개,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삼각형도 한 개.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직진을 하지 않겠습니까? 직진을 해서 이렇게 삼각형이 한 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퍼지거나 옆으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직진을 한다는, 이렇게 쭉 직진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전구를 두 개를 비춰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 빛을 보시면 광원이 여기 전구가 한 개, 전구 1, 이쪽이 전구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광원이 두 개가 됩니다. 그러면 자, 이 빛은 이쪽으로 직진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직진을 하게 되면 여기 위치에 삼각형 한 개가 빛이 아마 스크린에 보이겠죠. 자, 그리고 이 빛은 어떻게 방향을 나아가겠습니까? 자, 오른쪽 이렇게 이 구멍을 통해서 이쪽으로 아마 직진을 할 것입니다. 이쪽에 이렇게 또 하나의 삼각형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광원이 두 개면 자, 여기 구멍이 하나라 하더라도 두 개의 삼각형이 스크린에 비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은 빛의 직진성을 보여주는 실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에서처럼 다양한 빛깔의 광원, 여기는 이제 이 광원이 다양한 빛깔이 여러 개 있습니다. 자, 아마도 여기서 아마 이 빛이 이 빛 안에 하나의 색깔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색깔이 아니고 여러 개의 색깔이 들어있는 광원이라고 전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볼 때는 동그랗게 하나로 보이지만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빨강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파랑, 녹색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파란색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색깔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색깔들은요, 이렇게 비치겠죠. 빨간색은 빨간색으로 직진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린색은
그린색으로 직진을 하겠죠. 그리고 블루색은 블루색대로 이렇게 직진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색깔들이 여러 개 있을 때에도 바닥에 이것들이 중첩되지 않습니다. 겹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중첩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직진하기 때문이죠. 각각의 직진하기 때문에 겹치지 않고 고유한 색깔을 가지고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파장이 짧아서 가능한 얘기입니다. 파장이 짧기 때문에 다른 것과 겹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빨강은 빨강의 직진, 그 빛의 파장이 이렇게 짧기 때문에 이렇게 거의 직진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녹색은 녹색대로 파장이 짧기 때문에 녹색으로 직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린색은 아니 파랑색은 파랑색대로 이렇게 파장이 짧아서 파장이 짧기 때문에 직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각각의 직진을 하기 때문에 중첩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성질을 여러분들이 이 설명에서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파장이 짧은 이렇게 여기 빛은 파장이 짧기 때문에 빛은 파장이 짧아서 직진이 커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중첩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에 빛이 파장이 길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직진성은 떨어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중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만약에 직진성이 파장이 반대로 길어서 직진성이 약해진다면 빈 폭이 넓어지면서 중첩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고유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점,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이 실험의 결과를 왜 보여주는 것일까요? 자, 밀리미터파는 파장의 길이가 빛보다는 길지만 다른 전파, 예컨대 이게 어떤 전파일까요? 아까 앞에 나왔던 설명에 따르면 마이크로파가 되겠네요. 마이크로파에 비해서는 매우 짧습니다. 즉 밀리미터파는 파장 길이가 짧다는 얘기죠. 무엇보다는 마이크로파보다는 빛보다는 길지만, 그래서 아무튼 직진성이 강합니다. 자, 직진성이 강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직진성이 강하면 중첩되지 않고 빔의 폭이 좁다는 얘기죠. 직진성이 강하다, 그 얘기는 중첩되지 않는다, 그리고 빔의 폭이 좁다,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제2차 세계대전에 주로 사용된 마이크로파 신호인 20GHz 대역의 레이더. 여러분들 20GHz면 이거는 마이크로파 대역이죠.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30에서 300GHz 대역이 바로 밀리미터파였습니다. 자, 밀리미터파가 이런 대역의 주파수를 갖고 있는데 20GHz면 바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30보다는 적은 영역이죠. 이 부분에 20GHz가 위치하기 때문에 이건 밀리미터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그게 바로 마이크로파에 속하는 주파수 대역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20GHz는 바로 마이크로파 대역의 주파수입니다. 근데 여기 이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한 레이더가 있었는데, 당연히 주파수의 파장이 어때요? 20GHz는 주파수의 파장이 깁니다. 파장이 커서요, 어떻게 했습니까? 빈 폭이 넓을 수밖에 없어요. 폭이 넓어집니다. 파장이 커지면 폭이 넓어져. 왜? 이렇게 파장이 늘어지니까 그만큼 이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죠. 따라서 적에게 노출되기가 쉬웠습니다. 남들이 그걸 전파를 갖다가 캐치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자, 이런 어떤 전술상의 어떤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즉 밀리미터파 레이더는, 아니, 마이크로파 레이더, 이 마이크로파 레이더의 단점이 자꾸 확인되는 거예요. 주파수 파장이 길다, 빈폭이 넓다, 결정적으로 적에게 쉽게 노출된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니었습니까?
자, 이건 해결이 필요하죠. 그래서 빈폭이 좁은 레이더가 필요했습니다. 당연히 빈폭이 좁은 레이더가 필요했죠. 자, 이 요구는 밀리미터 파에 대한 보수의 실험 결과를 실제로 사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필요 때문에 밀리미터 파의 보수의 실험 결과를 실제로 사용하게 됐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연히 신호의 직진성이 마이크로파 대역의 레이더에 비해 큰 밀리미터 파를 사용하게 됐죠. 이것이 밀리미터 파가 실제로 응용된 첫 번째 사례가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로부터 미 밀리미터 파가 군사용 레이더, 적에게 노출을 적게 시키는 것이 군사용의 목적이기 때문에 군사용 레이더 개발에 많이 응용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응용 사례이네요. 여러분, 첫 번째 응용은 당연히 그 성과가 효과적이라면 다른 영역에서도 더 본물처럼 사용이 되기 시작하겠죠. 자, 그런 것들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파장이 짧아 진동수가 많은 전파일수록, 파장이 짧고, 적어볼까요? 파장이 짧고, 그래서 진동수가 많은 전파일수록, 자, 공기 중에 산소나 수증기 부딪혀. 자, 부딪히면 어떤 속성이 생길까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에너지 감쇄율이 높아진다. 여러분, 직진을 하게 되면요, 어딘가에 직진성이 클수록 어딘가에 부딪히면 어때요? 부딪혀서 에너지가 감쇄하기가 쉽습니다. 에너지 감쇄율이 커져요.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내가 연락에 빨리 달린다. 엄청나게 빨리 달리고 있는데 빨리 달릴수록 여기 장애물에 있을 때 장애물을 피할 수가 없어요. 왜? 빠르니까. 그죠? 그럼 여기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직진하는 힘, 이 에너지가 이 장애물에 부딪히면서 그만큼 에너지가 감쇄라고 하는 거는 줄어드는 거죠. 줄어드는 것이 에너지 크기가 줄어드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직진성이 클수록 부딪히니까 에너지가 그만큼 많이 줄어듭니다. 자, 예를 들고 있네. 이것은 늦가을 맑은 날과 안개 낀 날의 빛의 세기가. 자, 맑은 날은 장애물이 적겠죠. 공기 중에 장애물, 먼지라든가 물방울 같은 게 적습니다. 장애물이 적어요, 맑은 날은. 자, 안개 낀 날은 어떨까요? 조건이 장애물이 많죠. 즉, 공기 중에 수증기, 물 분자가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장애물이 안개 낀 날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맑은 날에 보면 빛의 세기가 어떻습니까? 맑은 날은 빛의 세기가 당연히 세죠. 그러나 안개 낀 날은 공기 중에 수증기 장애물이 많기 때문에 빛이 그만큼 적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걸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을 왜 이런 예를 들었을까? 여러분, 이 예는요, 뭘 설명하기 위해서 빛의, 즉 밀리미터파의 직진성 그리고 에너지 감쇄율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맑은 날과 안개 낀 날의 사례를 가지고 온 거죠. 이것은 사례는 사례인데 다른 것에 빗대어 예를 든 것이기 때문에 비유적 사례 혹은 유추적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유적 사례 혹은 유추적 사례를 통해서 내용의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이런 사례를 들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 두면 좋겠네요. 자, 밀리미터파도 예는 아니야. 비가 오거나 안개 낀 날이 되면 밀리미터파를 이용한 통신 시스템의 성능이 크게 떨어집니다. 왜? 에너지 감쇄율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까닭, 그 이유는, 자, 왜 일어났느냐? 이 이유가 뭐냐면, 비가 오거나 안개가 낀 날이면 산소에 의해 신호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자,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요, 비가 오나 안개 낀 날, 그 산소 때문에 신호의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자, 비와 안개의 주성분은 물이고, 물에는 산소가 들어있습니다. 당연히 물이 H2O니까요. 자, O 산소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자, 비 오는 안개 낀 날에는 통신 시스템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자, 전자파 신호가 밀리미터파 같은 전자파 신호가요, 물이나 안개, 구름 등에 들어있는 산소 분자가 있는 매질을 통과합니다. 아무튼 산소 분자를 통과할 때, 자, 신호가 산소에 흡수가 돼. 자, 이게 중요하네요. 왜 크기가 줄어드느냐? 전자파 신호가 어디에? 산소에 흡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에너지 감쇄율, 비가 오나 안개 낀 날 같은 장애물이 더 증가하는 그런 기상현상에서는 자, 비 안개 속에 들어있는 물 분자 속에 산소가 그만큼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산소의 신호가 흡수되어서 자, 전자파가 열로 변해 사라진답니다. 열로 변해 사라지고 나머지 전자파만, 일부 전자파는 열로 변해서 사라지게 되고 나머지 전자파만 도달하기 때문에 신호의 크기가 아주 크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파장이 짧은 전파는 에너지 감쇄율이 높아집니다. 자, 그거는 자, 공기 속에 들어있는 산소, 즉 물이나 안개, 비가 오거나 안개가 꼈을 때 그 산소 분자가 신호를 잡아먹으면서 신호의 크기가 줄어든다. 다시 말하면 에너지 감소율이 커진다는 거죠. 에너지 감소율이 커진다. 자, 이렇게 정리해보면 에너지 감소율을 가지고 다음 따라 보겠습니다. 밀리미터판의 이런 직진성과 그 다음에 대기 감쇄, 에너지 감소율, 대기를 통과 무조건 그 대기에 들어있는 산소 분자 때문에 에너지가 감소됩니다. 이 두 가지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둬야 돼요. 직진성과 대기 감쇄 특성 때문에 한 번에 먼 거리로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일단 먼 거리의 전송 어려움, 이건 단점이 되겠네요. 원거리 전송 어렵다. 왜? 대기 감쇄가 되니까 공기를 멀리 가서, 자, 공기층을 그만큼 멀리 통과할수록 에너지 감쇄가 크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에 어려움이 있겠죠. 자, 단점이고요. 그러나 장점도 있겠네요. 파장이 짧고 다 아는 사실이죠. 파장이 짧기 때문에 전자회로와 안의 에너지 크기, 전자회로와 안테나의 크기, 다시 말하면 장치의 크기. 자, 이 전파 발생 장치의 크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치의 크기를 줄인다고 하는 건요, 그만큼 비용 절감이 되고, 그 다음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이걸 설치에 이점이 있죠. 비용도 적게 들고 장치 발생기가 크기가 작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공간을 그만큼 적게 차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치에 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가용 대역폭이 넓다. 아까 여러분 기억납니까? 30GHz에서 300GHz, 이런 엄청나게 넓은 그 주파수 대역폭입니다. 이 밀리미터파가. 자, 이런 대역폭이 넓기 때문에 수 기가헤르츠 대역폭을 필요로 하는 대용량 데이터의 고속 전송. 그런데 어떤 기가헤르츠 대역폭, 여기 이 폭이 넓기 때문에요. 이 폭이 넓기 때문에 일정, 건데 뭐 30에서 40이라든지 아니면 50에서 60이라든지 이렇게 주파수 대역폭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대용량 데이터의 고속 전송에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대용량 그리고 고속, 자, 그런 장점도 생기네요. 자, 가용 대역폭이 넓다는 것도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30에서 300GHz. 그래서 근래 들어 또한
반도체 공정 기술이 발달하면서 부품의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반도체 기술이 발달하면서 가격이 떨어져. 여러분들 하드 디스크의 가격이 점점 좀 싸지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고품질 영상 데이터 같은 고속 데이터의 전송 수요가 고품질 영상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거 다운받아 볼 때 뭐 아무튼 와이파이 같은 것도 그렇고 아무튼 고속 데이터의 전송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죠. 따라서 대용량 고속에 유리한 밀리미터파가 대용량과 고속에 유리하기 때문에 점점 더 우리 생활 속으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실생활의 그 활용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가용 대역폭이 넓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역폭이 넓다 보니까 대역별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자, 이 문단은 대역별로 활용되고 있는 영역들을 나누어서 분류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밑에는 이렇게 주파수 30에서 300GHz 사이에 이 밀리미터파를 쪼개서 이 부분은 요거, 이 부분은 요거 이렇게 대역별로 쪼개서 그 활용 구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 우리가 구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분에 의한 설명이 여기부터 나오기 시작하네요. 자, 맨 먼저 60GHz 대역 보겠습니다. 아까 30에서 300GHz 사이가 밀리미터파의 주파수 대역이기 때문에 그 중에 60 정도 대역에서 어떤 것들이 사용되고 있을까요? 자, 이건 근거리 대용량 근거리에서 대용량 데이터의 고속 전송. 자, 근거리 대용량 고속 전송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초당 1기가에서 3GB. 와, 여러분들 고화질 영화 2시간짜리 고화질 영화가 2시간짜리 뭐 한 1.1기가 뭐 1기가 2기가 삽니다. 한 1, 2기가면 고화질로 영화 한 편을 다운받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송 속도가 초당 1초밖에 안 걸려. 그러니까 얼마나 빠릅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와이파이도 그렇게 빠른 경우는 흔치 않죠. 자, 그러니까 와이파이는 마이크로파 대역이라고 합니다. 주로 밀리미터파는 그보다 더 빠르다는 얘기죠. 700MB를 2, 3초면 여기보다 훨씬 더 빠르게 느껴지는데 700MB를 2, 3초면 다운받을 수 있는 속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드디스크, 셋톱박스, HDTV, 캠코더 등의 대용량 데이터를 보내면서 굳이 케이블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 밀리미터파가 직진성이 강하고 그죠? 직진성이 강하고 대용량 고속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케이블이 필요가 없어. 굳이 케이블. 여러분들 컴퓨터 뒤에 보면 케이블이 모니터에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판도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우스 연결되어 있죠. 케이블을 통해서 전파 신호를 주고 받는데 자, 마이크로파는 전파, 공기중을 직진하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케이블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하드디스크, 셋톱, HDTV, 캠코더 등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자, 여기에 보낼 때 자, 케이블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편리하고요. 공간의 장치, 케이블 없이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지저분하게 케이블을 중간에 깔 필요가 없습니다. 지저분하지 않다는 얘기죠. 공간 활용도가 높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또한 밀리미터파의 넓은 대역폭은 영상 신호를 압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R집이라든가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 R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압축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압축 프로그램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압축이라고 하는 건 신호 데이터의 양이 많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압축 기술을 사용해서 그거를 줄이는 건데 여러분 장점은 압축 기술은 파일의 크기를 줄일 수 있지만 원본의 화질이 조금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압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영상 신호의 지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압축할 필요도 없고 바로바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압축에 들어간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 비용도
압축 기술을 사용하면서 지불하는 기술 사용료, 비용도 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알집 같은 거 물론 돈을 주고 사용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거와 연관된 비용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지불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60GHz는 대용량,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낼 때 케이블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속성. 자, 60GHz는 근거리, 대용량, 고속, 케이블 사용할 필요가 없다. 자, 여기에 사용된다. 캠코더, 셋톱박스, HDTV에 사용된다.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단계 넘어가겠습니다. 77GHz 대역이 또 있대요. 77GHz 대역은요, 차량 충돌 방지 레이더. 자,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자율주행차 요즘 뭐 엄청나게 이제 기술이 발달이 되고 있는데 그 자율주행차의 레이더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레이더에 쓰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차량 충돌 방지.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레이더는 밀리미터파 신호를 이용해 200m 이내, 자, 200m 이내, 여러분들 너무 먼 거리는 밀리미터파 공기 중에 감쇄, 자, 그 공기 중 감쇄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공기 감쇄가 있기 때문에 너무 긴 거리는, 너무 먼 거리는 사용이 좀 어려움이 있죠. 근거리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근거리에만 사용이 가능한데, 그래서 200m 이내에 전방 차량과 옆으로 다가오는 차량 및, 자, 아무튼 이런 장치를, 자, 자동차 충돌 방지 레이더, 아무튼 이런 레이더에서 밀리미터파가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낮은 주파수를 만약에 이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낮은 주파수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파장이 넓어집니다. 그러면 위치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죠. 자, 낮은 주파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반면 밀리미터파 이용은 어떻습니까? 주파수가 낮습니다. 주파수가 낮고 파장이 주파수가 높고, 그렇거든요. 주파수가 높고 파장이 어떻습니까? 파장이 짧습니다. 파장이 짧아. 반비례졌습니까? 주파수가 높고 파장이 짧기 때문에, 자, 빈폭이 되게 좁아요. 빈폭이 좁다 보니까 정확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자, 이게 장점인 거죠. 자, 그래서 앞에 가고 있는 차량이 특히 같은 차선인지 옆 차선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상도가 좋아야 됩니다. 자, 밀리미터파가 이런 특성을 모두 만족시키기 때문에 자동차의 레이더에 가장 좋은 전파로서 각광, 아주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77MHz는 어디에 쓰인다? 자동차 충돌 방지 레이더에 쓰인다. 자동차 레이더에 쓰인다. 자, 이거죠. 자, 그 다음 단계 가보겠습니다. 94GHz 대역. 자, 세 번째 대역이 나왔습니다. 이미지 스캐닝 시스템. 자, 가시광선이 투과할 수 없는 숨겨진 물체. 여러분, 가시광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입니다. 예컨대 우리는 이런 펜 뒤에 있는 어떤 물체가 무엇인지 볼 수 없죠. 왜냐하면 가시광선은 이 물체를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숨겨진 물체를 가시광선을 투과할 수가 없어. 그죠? 자, 그런데 밀리미터파는 이런 가시광선이 투과할 수 없는 숨겨진 물체를 94GHz 대역의 밀리미터파가 숨겨진 물체에 대한 그 뒤의 영상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파수가 높으면 투과할 수 있습니다. 투과하거나 반사의 성질이 커져. 굉장히 중요해요. 자, 주파수가 높으면 투과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해상도를 더 주파수가 클수록 파장이 짧아서 투과성이 높아질수록 높은 해상도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어디에 쓸까요? 병원의 액선 같은 경우에는 10mm로 굉장히 파장이 작은 편이고 높은 해상도를 얻을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액선 다 알다시피 방사선의 일종이기 때문에 인체에 해로워요.
방사선에 너무 많이 피폭되면 몸에 암 생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적외선은 또 넓은 영역을 스캔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단점이 X선과 적외선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X선과 적외선이 자, 쓰이긴 쓰이지만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넓은 영역을 스캔할 수 있는 밀리미터파가 그만큼 활용도가 높다는 거죠. 자, X선도 할 수 없고 적외선도 할 수 없는 영역, 즉 넓은 영역, 이 넓은 영역을 밀리미터파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투과나 반사선들도 큽니다. 그래서 숨겨진 물체에 대한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안개나 구름, 눈, 모래폭풍 등의 기상 상태에 따라 가시거리가 달라지는 항공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넓은 영역, 항공 시스템에도 병원뿐만 아니라 자, 병원의 이미지 스캐닝, 그러니까 이미지 스캐닝이 병원에도 쓰이고요. 동시에 항공 시스템에도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한 공항이나 은행처럼 보안이 중요한 장소의 무기 탐지. 왜? 투과성이 크기 때문에 자, 밀리미터파 장치로 무기 탐지에 쓰이고 항공 시스템에 쓰이고 전방 스캔용으로 그 다음에 병원에서 자, 숨겨진 물체, 건데 몸 안에 있는 뼈라든가 장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스캔할 때 밀리미터파 장치가 쓰인다는 거죠. 자, 이렇게 대역별로 60GHz, 그 다음에 77GHz, 그 다음에 94GHz. 자, 이렇게 세 가지 대역별로 응용 분야를 나누어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매진말까지 왔네요. 밀리미터파의 응용 분야는 앞으로 더욱더 넓어질 것으로 전망을 해주고 있는 앞으로의 기대가 전망이죠. 자, 그 다음에 예로 의료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자, 검사 대상 물질 식별. 자, 검사 물질의 식별에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의료 분야. 또 암 치료의 탐침. 여러분, 암에 이제 세포가 몸속 깊이 이렇게 들어서 안 보이는 위치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것들을 찾아낼 때 탐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또 초미세 공정 기술이 점점 발달합니다. 예컨대 나노세계 같은 그런 나노는 10억분의 1, 10억분의 1의 정말 작은 단위인데요.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중인데 이것도 밀리미터파가 거기에 쓰일 수 있는 그런 응용의 가능성을 더 높이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앞으로 더욱더 넓어질 것이다. 자, 기대가 됩니다. 이 활약을.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설명을 마쳐봤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기술 분야의 지문은 정보량이 과다하기 때문에 특히 내용 일치 문제, OX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엄청나게 큰 어려움을 겪죠. 힘들죠. 그래서 자, 밑에 잠깐 기출 잠깐 보면서 좀 이에 대한 대비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밀리미터파는 주파수가 매우 높다. 그죠? 자, 파장이 짧다. 너무 쉽네요. 자, 2번. 밀리미터파는 파장 길이가 빛보다는 깁니다. 빛보다는 길지만 다른 전파에 매우 짧기 때문에 자, 직진성이 강하다. 주파수가 짧다는 얘기는 이게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옆으로 퍼지지 않고 모여있기 때문에 직진성이 강하죠. 3번. 밀리미터파 레이더는 마이크로파 레이더에 비해 신호 빈폭이 넓다. 자, 밀리미터가 마이크로파의 신호 빈폭이 좁죠. 자, 아까 주파수가 주파수가 높고 파장이 짧기 때문에 신호 빈폭이 좁아집니다. 자, 먼 거리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그렇습니다. 먼 거리에서는 왜 적합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공기 감쇄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77GHz 차량 충돌 방지 레이더, 차량 레이더에 있으니까 77GHz 맞죠? 자, 그 다음 6번.
적외선보다 넓은 영역을 스캔한다. 맞습니다. 자, 이런 내용 오역수 문제는 제시문을 확인해서 하면 되겠죠. 이걸 암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시문을 보고 정확히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학습활동 좀 보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볼까요? 여기 확인이 필요한 문제는요. 여기 2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선 밀리미터파의 특성이 어떻게 응용되고 있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파장이 짧고 주파수가 높다는 건 뭐 엄청 반복된 이야기죠. 자, 그래서 전자회로 안테나의 크기를 작게 만들 수, 다시 말하면 장치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어떤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장이 짧은 경우에 직시성이 강하죠. 파장이 짧으면 또 직신성이 강합니다. 따라서 신호의 빈폭이 좁아요. 자, 폭이 좁습니다. 그러면 폭이 좁은 레이더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 레이더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적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적겠네요. 뭐에 비해서? 마이크로파에 비해서. 이런 마이크로파 레이더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에게 노출되는 빈폭이 넓어서 노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자, 빈폭이 좁은 레이더를 만들 때 밀리미터파 레이더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주파수가 높게 되면요, 높은 해상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들어볼게요. 자, 3번과 연관해서는, 자, 이건 제시문에, 자, 이 내용은 본문에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정리가 필요한 내용이죠. 자, 전파하는 주파수가 낮을수록, 주파수가 낮아야지만 장애물의 영향을 덜 받아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파, 밀리미터파 말고 마이크로파가 밀리미터파보다 주파수가 낮지 않습니까? 마이크로파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거죠. 멀리 갈 수 있어. 원거리. 왜? 장애물 영향을 덜 받습니다. 자, 그래서 주파수가 낮게 되면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에 기지국을 적게 세워도 돼요. 뭐 1km 사이에 세울 거를 1km가 아니라 2km, 3km 넓게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기지국을. 그러면 그만큼 비용이 2분의 1, 3분의 1로 주는 거죠. 그리고 장애물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지하도에서도 승강기에서도 아무튼 이걸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장점은요, 낮은 주파 장점은 정확하게 마이크로파의 장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이 마이크로파의 장점은 뭐의 단점? 밀리미터파의 단점이기도 하죠. 밀리미터파는 주파수가 높기 때문에 장애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기지국을 많이 세워야 되고 등등 단점이 거꾸로 더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밀리미터파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대요. 왜 그럴까요? 자, 왜냐하면 이 마이크로파 이 전파는 주파수 대역이 훨씬 좁습니다. 한정되어 있어요. 밀리미터파는 30에서 300GHz 사이의 넓은 대역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주파수 대역이 높습니다. 반면에 주파수 대역이 한정되어 있다? 뭐가? 마이크로파는 주파수 대역이 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대역부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용량의 고속 전송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건 또 여러분들 뭐의 단점입니까? 마이크로파 통신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파의 단점. 반대로 이거는 뭐의 장점? 밀리미터파의 장점이 되겠죠. 자, 그러나 밀리미터파를 이용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여기 말한 대로 주파수 대역폭, 넓은 대역폭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넓은 대역폭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길이 1m 넓이의 도로에 비해서 고속도로 같은 폭이
뭐 10m, 20m 엄청 넓지 않습니까? 그만큼 한 번에 더 많은 차량, 더 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넓은 대역폭이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고속도로를 비교해 보면 되겠습니다. 넓은 대역폭에서는 밀리미터파의 장점으로 고속으로 대용량의 데이터, 차가 몇 대 지나갈 수 있는가를 상상해 보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고속 대용량의 데이터를 통신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극복해야 할 단점, 극복할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죠? 장애물. 장애물이 나왔을 때, 통신이 끊어집니다. 왜? 반사. 이 주파수가 높기 때문에 막 이렇게 장애물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장애물 생기게 되면 이걸 통과하지 못하고 반사되거나, 그렇죠? 사라져 여기 없어집니다. 따라서 이런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기술적으로 고속 대용량으로 마이크로파를 사용을 잘 하려면 어떤 단점의 극복이 필요하다?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통신이 끊어질 수 있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단점 기술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신호가 약해져, 그죠? 에너지 감소율이 높고 조그만 물건에도 반사되거나 신호가 약해진다. 에너지 감소율. 자, 이 부분을 가리키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해 두면 되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뭐 이미 정리가 된 내용이요. 마지막 페이지 볼게요. 자, 여기 제시문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정리가 필요합니다. 별표하겠습니다. 자, 기술적 응용 사례를 또 탐구해 보자. 아까 제시문에서 77GHz 대역, 이 대역에서 차량용 레이더에 마이크로파, 아니 밀리미터파가 사용되고 있다고 했죠. 자, 그거를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최근에 자율주행차 판매가 당연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뭐 현대차도 뭐 굉장히 많이 제품을 내놓고 있고,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이 지금 테슬라를 비롯해서 눈에 불을 켜고 이 업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경쟁이 격화되고 있죠. 자, 자율주행차가 엄청나게 많이 팔릴 것입니다. 황금알, 여기서 누가 승자가 된다면 그야말로 그냥 돈방석에 올라앉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말 그대로 시설, 도로 시설, 교통 상황, 그러니까 옆에 뭐 차도, 인도 이런 거, 뭐 사람, 그 다음에 차량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자기 힘으로 달리는 차죠. 진정한 의미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자, 자율주행차의 눈인 감지 기술이 역시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자율주행차의 감지 기술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밀리미터파 레이더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높은 주파수, 넓은 대역폭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따라서 자, 그 이유가 무엇일지, 왜 이렇게 많이 사용될까? 자율주행차 감지 기술에 파장이 짧다, 주파수가 높다, 투과나 반사 성질이 커진다, 해상도가 좋아진다, 명확히 감지와 구별할 수 있다 등등의 장점이 여기에서 발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어디에 사용되느냐? 일상생활 속에서. 자, 실내 무선 통신망, 단말기와 텔레비전, 그죠? 자, 무선으로 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지능형 교통 시스템 핵심 기술, 가속 차량, 감지기, 교차로의 대기 차량, 측정 제어 등등, 자, 여러 가지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밀리미터파가 바꾸는 세상이라는 기술 분야의 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